안녕하세요. 무사의 북투어 6번째 시간입니다. 스웨덴을 둘러보는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스웨덴은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사는가 중에서 그들의 경제 부분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스웨덴인들 그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입니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인터뷰는 수영복 회사 CEO인 비르기타 라르손입니다. 전반적으로 스웨덴의 직장 문화는 개방적입니다. 직원들이 의견을 표출하는데 거리낌이 없죠. 회사의 도전 과제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상사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장을 포함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직책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개인이 아닌 그룹으로 일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스웨덴 직장의 두 번째 특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엄마든 아빠든 불가피하게 업무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받아들입니다. 스웨덴의 직장 문화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성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성이 많은 기업에서도 일해봤지만 여성 임원이라는 이유로 불편하거나 부당함을 겪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충실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서로를 신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박현정님과 라르스 다니엘손 전 스웨덴 대사의 문답도 들어보시죠. 한국에 삼성이 있다면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렌베리 가문을 많이들 꼽아요. 한국과 스웨덴의 재벌그룹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기업들은 초창기부터 외부에서 전문 경영자들을 기용하여 경영의 전문화를 이뤄왔습니다.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스웨덴 기업들은 주로 19세기에 탄생했는데 당시 상속세가 매우 높아 창업가의 가족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습니다. 기업들은 상장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어요. 창업자의 후손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업의 확장으로 부를 누리더라도 회사 경영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천 년 전 선조인 바이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속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아버지의 영광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말고 자신 이름을 스스로 만들어라. 창업자의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 깊게 뿌리내린 전통입니다. 이케아의 창업자인 잉바르 캄프라드는 자녀 중 누구도 이 거대 가구 유통기업을 물려받아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자녀들은 모두 이케아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한국과 스웨덴 직장 문화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스웨덴 기업들은 수평적이고 평등한 업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팀워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상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지시를 내리는 문화는 없습니다. 신입사원도 처음부터 상당한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요구받습니다. 문화적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웨덴의 직장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좋아하지만 그 힘은 주어진 과제에서 최선의 선택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발휘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 스웨덴의 모든 조직에서는 회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회의에 투자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낄 거예요. 한국의 남성 중심의 직장 문화도 스웨덴과는 다른 점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남녀 비율이 동등해요.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체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는 또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배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직장이 재택근무를 위한 수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노동조합 많은 차이가 나죠?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아주 강력한 노동조합을 갖고 있어요. 생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노동조합의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일정 정도의 의석을 반드시 점유하고 있고요. 스웨덴 노동자들의 80%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있는 반면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015년 기준 10.2%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노동조합이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높은 노동조합 참여를 자랑합니다. 사무직 노동자의 참여율이 생산직보다 더 높아 참여율은 84%에 이릅니다. 스웨덴의 모든 회사에서는 노사단체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회는 노동조합 대표의 참여 없이는 열릴 수가 없어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대표한다는 사실은 노동조합이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 협상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파업이나 직장 폐쇄 같은 극단적인 노동쟁의는 드물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소비에트 연방의 사회주의 성장에 고무되어 생겨난 투쟁적 노동조합과는 달리 공평한 일자리와 더 나은 복지를 추구하면서 공산주의와 맞섰던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살트셰바덴 협약에선 고용주들은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를 낮추는 대가로 노동자들의 모든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죠. 다른 산업 분야의 임금 인상이 제조업의 인상분보다는 높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금이 협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비중이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이 원칙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국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노동자 재교육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한국은 소득 불균형이 점차 커져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스웨덴은 분명 잘 사는 국가인데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소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수의 스웨덴 사람은 자신을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아주 작아요. 일반적으로 복지제도가 좋은 국가는 조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스웨덴이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지만 스웨덴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한 스웨덴 신문 기사를 보니 높은 세금을 걱정스러운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9%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스웨덴의 세금 제도는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비교적 작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 관련 절차가 간편해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죠. 약 80% 정도에 이르는 소득자는
지방정부에만 3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중앙정부에도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데 합치면 최고 45%에 이르지요.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다소 불공평한 세금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소득 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징수에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연금, 실업수당,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임금의 32%에 달하지만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새롭게 연봉 협상을 할 때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상승분 중 일부만 반영되도록 협상하여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임금과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노조가 임금 인상을 어느 정도 양보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공기업과 사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사회보장 혜택의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스웨덴에서도 공공분야의 직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에 대한 조정이 좀 더 유연해서 스웨덴 젊은이들이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일과 가족의 양립에 대한 이해와 욕구가 크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스웨덴인의 직업문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인상적인 건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철학, 아버지의 영광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말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만들라는 문구는 가슴속 깊숙이 자리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기업, 노동자, 정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양보하며 우리네처럼 힘을 가진 세력의 의견대로 결론이 정해지는 회의가 아니라 또는 상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강조하며 시간과 공을 들여 합의된 최종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비판과 재협의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깊이 토론하고 다수가 이로울 수 있는 결정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며 서로 간에 신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례로 임금 결정에 있어서 노사 간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고용세를 만들어 기업은 노동자의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합리적으로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노동자는 간접적으로 사회보험에 기여하는 모습, 정부는 기업이 지나친 세금 납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 사회에 반드시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 세제 징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제약으로 관리 항목만 늘어 비합리적인 업무에 공무원 일수만 늘리게 된 우리네와 달리 가능한 단순화시키고 조금은 부정확할지라도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탓하기보단 이해하는 모습, 노동조합의 경우 소수의 이기적인 의견이 아닌 많은 노동자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해가는 그네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더군요. 그들에겐 서로 간에 무한한 신뢰가 기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부자와 빈곤층 간에도, 남자와 여자 간에도 그 간격이 넓지 않기에 그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권이 바뀌고 시행되는 개별 조치 하나로 사회가 건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추가로 반영되는 개별 조치도 원활히 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